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아주 유용한 책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P2P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놔서 그동안 4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스테디셀러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최신 버전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시리즈가 상당히 괜찮아서 저는 이거 말고 부동산 상식사전 이 책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둔 책이거든요. 특히 연봉이 얼마라면 몇 년 동안 얼마 정도 모은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통장은 3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주다 보니까 좀 참고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재테크의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초보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방식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알아두면 유용한 통장 관리의 기술 먼저 알려드릴게요. 재테크의 시작은 통장 쪼개기부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전에 적금 풍차 돌리기 설명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기본 통장은 딱 3개로 구분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월급을 받는 뿌리 통장, 하나는 생활비를 위한 줄기 통장, 마지막 하나는 투자를 위한 입 통장이라고 비유를 해주었습니다. 월급이 매달 들어오는 그 통장에서 두 번째 생활비 통장, 세 번째 투자 통장으로 다 매달 알아서 빠져나가게 해두고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월급 통장에 남는 잔액 그게 실제 나의 가용자금, 진짜 당신의 월급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을 가도 되고 취미생활을 해도 되는 자금이 남는 거죠. 뭐 번거롭게 통장을 3개나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돈을 몇백만 원을 넣어놔도 매달 규칙적으로 딱 이 금액만 쓸 자신이 있어 라는 분이면 뭐 이렇게 관리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좀 모이면 그냥 쉽게 쓰게 되잖아요. 1번 통장은 다 스쳐 지나가는 통장이 되는 거죠. 제가 초반에 이걸 안 했다가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되면 잘 안 쌓이잖아요. 이율이 별로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조금이나마 이자를 더 받기에도 낫거든요. 이렇게 계속 스쳐 지나가는 통장은 그냥 스쳐가는 통장이다 라고 분류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비 통장은 카드 비용, 휴대폰 비용, 보험료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비용 통장으로 만들어둔다. 뭐 맛집 다니고 경조사 비용 이런 것도 다 생활비 통장에 넣는 거고요. 생활비 통장에 필요한 자금을 넣을 때 좀 많이 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어디에서 많이 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통장, 투자 통장의 경우에는 은행 적금, 예금, 펀드 통장을 가리킵니다. 딱 그 투자 용도의 금액을 넣는 통장인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먼저 투자 통장에 첫 번째로 송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활비 통장으로 송금을 해야 된다. 투자의 금액은 매달 목표치를 맞추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생활비 씀씀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번 달은 뭐 좀 적게 투자하지 이게 아니라 매달 목표 금액을 정확하게 먼저 1순위로 관리하자는 거죠. 혹시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 소비 생활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 알람 기능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풍차 돌리기를 해라 라고 여기에서도 풍차 돌리기를 추천해줘요. 그 내용은 영상에서 참고하시고요. 특히 ISA라는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뜻하는데요. 통합적으로도 되고 손익이 통산되고 비과세여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200에서 400만 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다 보니까 이제 작은 규모로 연습할 때 비과세 활용하기에 좋은 통장인 거고 수익이 난 것과 손실이 난 거를 퉁쳐서 수익이 없었다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무슨 세금을 내나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해도 세금은 다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금에서 10만 원의 수익, 예금에서 5만 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펀드 투자로 20만 원 손해를 봤어 라면 그거를 ISA에 안 넣어놓고 따로따로 했으면 10만 원에 대한 세금 내고 5만 원에 대한 세금 내고 그리고 펀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ISA에 넣어두면 총합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20이다 보니까 총 합쳐서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금 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물어도 된다는 거죠. 펀드 투자를 정말 하실 거라면 이 방법을 써서 손실을 감안하는 거로서 활용하실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수수료는 붙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냥 예금 적금에는 수수료가 안 붙잖아요. 근데 ISA는 수수료가 붙는다. 펀드에 대해서 대략 1%,
예금에도 0.1%의 수수료가 붙는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만 나면 손실은 손실대로 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내야 되는 거죠. 게다가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서 3에서 5년은 손댈 수 없게 한다. 이 책의 저자는 결론적으로 ISA를 적금용으로 가성비 좋은 상품이다 라고 하면서 펀드 한 개씩 해보고 이럴 마음이 있으면 활용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지에 따라서 ISA를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나랑은 스타일이 안 맞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모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나에게 맞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월급별로 종잣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종잣돈의 목표를 2천 미만이라면 3년 내에 3천만 원으로 잡아라. 연봉이 2천만 원대라면 4년 내에 5천만 원. 연봉이 3천만 원대라면 3년 내에 7천만 원. 연봉이 4천만 원대라면 3년 내에 1억 원을 모은다. 연봉이 5천 이상이라면 4년 내에 2억 원을 모은다 라고 종잣돈의 목표를 설정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과연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감이 잘 안 오시던 분들 이걸 보시고 목표를 딱 잡아보세요. 물론 이게 이 말대로 되지는 않죠. 저도 신입 3년 동안 연봉이 3천만 원대였는데 7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모아서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목표 못 이루면 어떡해요. 그거 더 상실감 큰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꼭 이뤄야만 해 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니까 처음 투자 통장에 얼마를 넣는다 라는 그런 가이드가 잡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고 월급을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나는 얼마를 모아야 되니까 나머지 중에서 씀씀이를 관리해야지가 되니까 더 빠른 시간 안에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얼마를 버는지보다 어떻게 모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먹어버리면 열매가 맺을 리가 없겠죠. 시드머니라고 하는 이 종잣돈 이게 있어야 조금씩 이제 굴리게 되는 거고 조금씩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조금씩이라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 책의 저자는 종잣돈의 기본을 연소득의 2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배고파도 먹지 말라는 거죠. 이런 습관을 들여야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즐겨찾기 해놓아야 할 재테크 사이트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어서 제가 그 설명란에 써둘게요. 특히 모네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즐겨서 방문하는 사이트인데 예금, 적금 카테고리별로 최고 금리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도 볼 수 있고요. 유용한 사이트예요. 인터넷 시작하면은 재테크 관련 사이트로 변경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좀 들어가 보면서 요즘 금리가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이슈인지 알아두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지만 짬밥 될 때까지는 무조건 은행이다. 은행은 재테크의 마무리다 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일정 자금은 주식, 펀드에서 빼서 은행 예금에 넣어둬라. 재테크의 처음과 시작은 내 돈을 보관하고 묶어두는 용도로 은행을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정말 꼭 하세요. 꼭. 저도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돈이 급할 때는 그거를 담보로 해서 해당 은행에서 또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게 그 청약을 깨는 것보다 담보대출 받는 게 이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는 급한 돈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약통장은 꼭 만드시고요. 은행 이율 4%보다 펀드 이율 4%가 더 나은 이유라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 이율 4%, 펀드 수익률 4% 그러면 똑같아 보여도 실제 수익은 만약에 은행에서 연 4% 이율로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적금을 했을 때 실제 수익은 원금 1200만 원에 총 이자가 26만 원인데 이거를 100만 원 적립 시 펀드에 4%에 투자를 했으면 펀드 수익금은 48만 원이다. 펀드의 수익률 계산은 매월 적립금이 아니라 만기가 된 펀드를 적립할 때 총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4%라 하더라도 결과는 26만 원과 48만 원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펀드 수익 4%다 그러면 은행이 낫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펀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감안하셔서 많은 공부하시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당신이 투자한 금액에서
금액에서 연 2.5%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죠? 펀드 투자란 결국 고위험, 고수익이다. 실제로 마이너스 난 케이스들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펀드 가입하려고 하시면 은행 직원에게 꼭 해야 될 3가지 질문, 이런 내용도 있는데 1번, 제 목표에 맞는 건가요? 이 목표라는 건 3년 후에 뭐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 전세 자금을 모으기 위한 거다, 이런 단기간에 혹시 빼야 되는 거면 그거에 맞게 굴려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장기간 묵혀둬야 되는 거로 이제 돈을 계속 넣다 보면 나중에 갑자기 필요해서 그거 중도에 깨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그런 케이스들 많거든요. 물론 어떻게 미래를 계획해요. 저 언제 퇴사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내가 몇 년은 그래도 돈을 모아보자, 종잣돈을 모아보자 라는 목표를 만드시고 그거를 은행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수수료 체계는 어떤가요? 2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 선취 수수료가 더 낮고 6개월 정도의 단기 투자라면 후취 수수료가 더 낮다라고 설명하는 직원이라면 믿을만하다. 세 번째, 자격증 있으신가요? 이것도 은행 직원한테 좀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추천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를 잘 고르는 3가지 기준. 요즘 핫하대, 그런 거 해버리지 마시고요. 첫 번째, 대표 펀드를 골라라. 자산운용사마다 각각 대표적인 펀드가 몇 개 있다.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대표 펀드들의 수익성으로 회사를 평가받으므로 항상 신경을 쓴다. 각 증권사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펀드 이름, 그게 좋은 펀드다. 두 번째, 과거 운용 수익만 믿으면 위험하다. 보통 과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세 번째, 이왕이면 꾸준한 모범생 펀드를 골라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테마 펀드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걸로 일단 고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어요. 테마 펀드는 정말 잘못했다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슈 펀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순식간에 이슈가 됐는데 순식간에 가치나 이슈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막 해외 펀드 추천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저 만나기 전에 그냥 추천한다고 해서 해외 펀드 뭐 뭣도 모르면서 막 여기저기 했다가 정말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귀 팔랑팔랑 하지 마시고요. 해외 펀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 총액이 전 세계 2%밖에 안 되니까 더 넓은 세상인 해외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여자 2천만 명도 넘게 있으니 다 만나보고 결혼해라, 이런 말이나 똑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안전할까요?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안전할까요? 라고 반문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100% 모르면서 전 세계를 논하는 건 좀 이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종잣돈 좀 모이고 펀드 좀 이제 알겠다 싶을 때 그때 가서 이제 국내 펀드 하면서 해외 펀드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CMA 통장은 굉장히 유용한 통장인 거 아시죠? 일반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비하면 이자가 한 10배 정도 높다. 그렇게 해봤자 이자율이 뭐 연 1.25에서 1.5% 수준이긴 한데 하루만 낚여도 이자를 붙여주고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CMA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송금 수수료, 출금 수수료 면제되는 CMA 통장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팁을 주고 있고요. 고수는 금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주위에서 금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금 예금은 15.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현물로 하더라도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과 부가세를 고려할 때 적어도 금값이 15% 이상 올라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순수하게 수익을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듯 금은 15%가 되어야 이익이 발생한다. 뭐 금이 10%가 올랐대 그러면 금에 투자할 걸, 이럴 거 없다는 거죠. 10%만큼 어차피 세금 내야 된다고 그거 알고 15% 이상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금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죠. 꼭 알아둬야 될 만한 기본적인 내용들 좀 공유해 드렸고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이제 협찬을 받아서 10권의 이벤트 도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이 책 꼭 필요해요 라는 간단한 사연 남겨주시면 6월 29일 토요일 오후 중에 당첨자 뽑아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벤트 도서 아니어도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직 목감기가 안 나와서 좀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그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